변리사님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제가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첫 번째는 이 상표권을 부여되는 뭐 대상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경쟁하는 업을 배타적으로 보호하는 거지, 똑같은 이름인데 다른 업을 영위하면은 또 이 상표권은 또 등록이 가능하다로 해석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게 맞는데,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그 업종을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도 보면은 그냥 내가 모든 뭐 업종에 대해서 사업자를 내는 게 아니라 내 종목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상표도 마찬가지로 상품이 있고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어떤 상품인지 어떤 서비스인지,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TV를 제조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TV 판매업, 제조업 이런 서비스업도 등록을 받아 있고, 거기서 나오는 그 상품, TV도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명확하게 지정해야 되고, 등록이 됐을 때 보호 범위는 그 상품과 서비스업의 유사 범위까지 조금 커버가 되는 거지, 완전 다른 상품, 예를 들면 삼성전자인데 미역이에요, 미역. 삼성미역. 네, 삼성미역을 이렇게 누가 판매를 하고 있다. 이거는 삼성이 만약에 미역 식품에 대해서 등록을 해놓지 않은 이상 전혀 이종의 상품이기 때문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삼성이나 LG 같은 우리가 이걸 저명 상표라 그러는데요. 이런 저명한 상표인 경우에는 완전히 상품이 달라도 뒤에 상표를 등록하는 자가 등록이 못 받게 되는 뭐 그런 제도들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가 굉장히 저명하게 되면 원래 상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동일 유사 범위를 넘어서는 범위까지 확장이 될 수 있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그때 버버리가 굉장히 유명한 의류의 그렇죠. 패션에 유명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버버리 빵이었나? 우리나라 경주인가 어디에서 버버리 빵으로 분쟁이 됐던 사건이 있어요. 버버리 빵인데 혹시 그 빵을 체크 무늬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까지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어쨌든 그런 그 굉장히 유명 상품에는 완전 이종의 서비스업 그 상품까지 넘어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명 상표는 유사하게 상표 출원을 하면은 거의 다 등록을 이제 못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원할머니 보쌈 상표권 사건. 원할머니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계신 분은 애인이신데 당연히 회사가는 법인인 거고, 회사 입장에서 이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를 지급하는데 그 사용료가 너무 이제 과도하게 지급되기 때문에 이슈가 됐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가격의 적정성과 그 거래의 실질 여부는 당연히 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거래 구조를 만들 수는 있죠.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또한 예를 들어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상표권 몇 개, 뭐 특허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점수화된다거나, 실제 이 회사의 뭐 재산을 입증할 만한 어떤 권리들이 대내외적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 것들이 다른 지원 사업이나 대출 이런 측면에서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권리보호 측면 이상의 다른 혜택들도 있다. 많이 버신 분들은 이제 그 목적이 좀 더 클 것 같고요. 어차피 식별은 이제 이미 다 보호는 이미 다 의미가 없다. 이걸로 돈을 많이 벌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보호가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표권 등록이 되면 똑같은 이름을 당연히 그 업종에서는 쓸 수가 없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보람튜브다, 그럼 뭐 브람튜브, 브롬튜브, 약간 뭔가 좀 발음은 유사한데 그것들을 의도해서 상표권을 등록하려는 뭔가 요인도 있지 않을까요? 네네,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데요. 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먼저 출원된 상표랑 동일을 하거나 유사하지 않아야 됩니다. 동일은 당연히 똑같은 거고요. 유사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거는 이제 그 상표법에 판단하는 법리가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세 가지를 봅니다. 호칭이 동일 유사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관념이 동일 유사하지 않아야 되고, 외관이 동일 유사하지 않아야 됩니다. 요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유사하면은 이제 유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보람튜브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름튜브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호칭 유사에 걸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호칭 유사는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사 판단하느냐, 예를 들면 글자 수가 몇 개고 첫 음절이 같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디테일한 심사 실무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비춰 가지고 결국에는 호칭이 유사해서 식별을 해야 되는 소비자가 혼동을 일으킨다. 혼동 가능성이 있으면 이제 유사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좀 주관적인 거 아닌가요? 아무리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주관적이라서 특허청에 있는 심사관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불복해가지고 이제 행정심판도 하게 되고 소송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내가 그게 유사하지 않아서 헷갈릴 염려가 없다라는 것을 증거로서 입증을 해야지 그 사람이 이제 가져가는 거고, 입증을 못하면 등록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 다음에 또 세 가지의 관념이랑 또 뭐 관념하고 그 외관이 유사인데, 외관은 지금 보람튜브 같이 이런 거는 호칭에 대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외관을 판단하지 않고, 근데 상표가 우리가 도형이나 로고나
캐릭터들로 상표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외관 유사성을 또 판단하게 되고, 그다음 관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시멘트 상표인가에 천마라는 뭐 네. 상표가 있었어요. 그거는 말이 날개를 달고 있는 듯한 그러네요.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네. 근데 먼저 등록된 상표는 한글로 천마였는데 뒤에 들어오는 상표가 동일한 지정 상품으로 해서 날개 달린 말이 들어왔다. 그러면 관념 유사로 뒤에 게 이제 배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글씨로 먼저 등록됐는데 나중에 그거를 연상시킬 수 있는 그림으로 등록을 시도하면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일리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외관 유사나 관념 유사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잘 일어나진 않고 가장 범위를 넓게 하려면 호칭만으로 가서 호칭 유사로도 잡고 따로 독특한 로고나 독특한 도형이 있다면 그거는 따로 상표로 내게 되면 외관 유사로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표 관련된 비용들이 사실은 이게 일시적인 비용이 아니라 이 브랜드 가치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뭐 저명 상표권인 삼성이나 LG, 뭐 코카콜라, 애플 이런 것들은 브랜드 상표권 자체가 하나의 가치를 들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가치는 장기간에 걸쳐서 수익 창출에 기여하기 때문에 이 회계적으로는 이 무형자산의 요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이라고 하면 실체가 없으나 회사의 경제적 효익을 장기간에 걸쳐서 유입시켜 줄 수 있는 재산적 가치, 권리가 있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거든요. 무형자산을 식별할 수 있는 기준. 그 이제 첫 번째로 식별 가능성, 두 번째 그 자산에 대한 통제, 세 번째 미래 경제적 효익입니다. 먼저 이제 식별 가능성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즉 실체가 없는 거다 보니까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식별이 돼야 되냐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자산의 분리 가능성 여부로 판단을 합니다. 자산의 분리 가능성이라는 얘기는 무형자산이라고 식별되는 그 자산만 어떤 독립적으로 뭔가 임대가 된다거나 거래가 된다거나 매각, 교환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로 이러한 식별 가능성을 판단하죠. 예를 들어 상표권을 팽화를 지금은 무상으로 양도했지만 이거를 EBS가 어떤 거래를 통해서 유상으로 취득해서 갖고 왔다는 것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식별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분리 가능성 측면에서 이 무형자산이 가치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산에 대한 통제 가능성입니다. 기업이 현재 그 자산을 통제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은 배타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거죠. 제3자로부터 특허청에서 이 권리관계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등록이 되면 회사 명의로 상표권 출원증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산을 통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래 경제적 효익인데 당연히 이 자산성이 있으려면 우리 회사에 돈을 벌어다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고요. 이 무형자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관련된 비용들이 발생할 거예요. 취득 등록 수수료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변리사님 같은 전문가들한테 뭐 상담을 하면 그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겠죠.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면 무형자산이라고 장부에 계상을 할 수 있고요. 그 무형자산, 즉 상표권이 수익 창출에 기여하게 된 그 시기부터 우리는 상각이라는 걸 통해서 비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더 이거는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상표는 신용이 쌓일수록 이렇게 더 늘어나는데. 당연히 그 브랜드의 가치나 이런 내용들은 더 많은 노력과 레퍼런스가 쌓이기 때문에 가치는 더 커질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회계적인 숫자로 장부에 반영하기에는 너무 임의성이 크고 그 가치가 올라갔다고 해서 평가 이익을 계산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가치가 실현됐을 때 이렇게 팔렸을 때 그렇게 반영이 되겠네요. 네, 예를 들어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표권이 뭐 매각된다거나 임대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게 실현이 될 때 수익으로 인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박기남 변리사님 통해서 상표권 아주 기똥차게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자, 저희는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